안녕하세요. 뚱시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63번째 마이얼링 1936년 작품이고요. 드디어 5부 들어가겠습니다. 4부의 결정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주인공인 루돌프 황태자는 정말로 베체라를 마리아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반지까지 선물을 하고요. 교황청에다가 이혼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절대로 승낙이 안 되고요. 교황청에서도 이미 반대의 서신을 받았고, 할 수 있는 길은 그녀와 헤어지는 길밖에 없다. 만약에 안 헤어지면 할 수 없이 평생 거기서 썩을 수밖에 없는 수녀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리 뭐 권자를 포기하겠다 다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무도회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개인적으로 둘이 따로 만나는 24시간을 허용해 달라 해서 이제 24시간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운명적인 그 무도회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무도회에서 무도회를 시작하려면 첫 번째 누군가가 춤을 춰야 되는데, 이 무도회에는 역시 황후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황태자 비는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그 무도회를 여는 춤을 황태자가 마리아 베체라한테 가서 거기에서 그 마리아의 손을 요구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모든 여인들이 이제 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얘기해, 깰자무고 얘기하죠. 지금 무슨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나, 이제는 모른 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소개시켜줬잖아요. 이미 궁정에는 다 알고 그 관계를 갖다가 수군거립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 당사자가 베체라의 그 상대자가 황태자임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은 베체라의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다 아는 거죠. 저는 아는 바가 없어요 하면서, 뭐 17살에 그 정도는 다 예쁘지 하면서, 여기는 상당히 그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거부감을 가지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 늙는다는 거는 되게 추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특히나 저 귀족 사회에 대한 어떤 얘기 한 것 같아요. 저렇게 늘 보면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길 좋아하고, 남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로 그 본인의 삶을 갖다가 이어가는 가장 큰 재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허식과 그런 어떤 오만과 위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죠. 나이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는. 그래서 저 나중에 이제 황태자는 얘기합니다. 저 마녀들 얘기 귀담아 듣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고요. 누구하고 옵니까? 지금 어때요? 황제는 지금 황태자 비하고 오고, 이 시선을 한번 보세요. 전혀 다른 시선이죠. 그 전에 그 티미드하고 어떻게 보면 수줍고 그런 시선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그 황태자와 운명을 나눠 가질 듯이. 그리고 참 얼굴 표정 안 좋네. 오늘이 저 베체라하고 마지막이잖아. 이제 영원히 못 만나는데 참 얼굴 안 좋은 거 참 한편으로 보면 뭐 즐거운 듯이 해서 그 타페 백작하고 둘이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베버의 무도회로의 권유 음악이 나오고요. 그리고 알려주시겠습니까? 나보고 하라고? 그래, 알았어.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 어떻게 해요? 막 하면서 황제한테 얘기하니까, 너는 조용히 하고 있어 하면서 얘기하고요. 너무 아름답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처음으로 보면 위에서 카메라를 잡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춤을 신청합니까? 따떼 백작이 황태자 비한테 가서 춤을 추자고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권력자가 다 모든 부분을 해결했으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둘이 이제는 영원히 못 만날 거라는 거를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 보세요. 갑자기 위에서 카메라가 아래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어지러움에 그런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춤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운명적인 어떤 느낌, 저 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네, 음악이 이어가고요. 당신 만나기 전에 나는 주사바에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고 나의 존재 자체도 느끼지 못했다, 로돌프. 얘기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나 갑자기 그 어떤 강요로 인해서 떠나게 된다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나 기다리겠어. 나 그리고 엄청 멀리 그리고 그런 데로 가면 그럼 나 당신 쫓아가면 되죠. impossible 그게 불가능하며 왜 그게 불가능해? 어디든 나 따라가면 되지. 뭐라고 해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간다면 갑자기 표정이 바뀌죠. 이게 이 영화에서 제일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클로즈업 같대요. 이제는 의미를 그리고 갑자기 오버랩이 되면서 어때요? 엄청나게 큰 클로즈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놀람과 어떨 줄 모르는 어떤 시선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면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리고 음악이 나오고요. 한동안 이 장면이 먹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뭐라고? avec toi, oui. 너와 함께라면 가지. 알았어. 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아주 거칠게 빙글빙글 도는 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베체라 아무것도 모르는 이 베체라 부인은 너무 본인의 딸이 그렇게 선택을 받았던 거를 너무나 자부심 있게 느끼면서 그 시선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마녀 3명이 우리를 얘기하는구나 이러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세파보 비에이가 무슨 말이냐면 유쾌하지 않다기보다는 아름답지 않아요. 늙는다는 거는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서글픔과 그런 부분이 담겨 있는 거죠. 늙으면 일단은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후인 시시도 그랬잖아요. 나 17살 그때 참 그때 그때도 너무 고통스러웠지. 단지 고통을 느끼지 못할 뿐이었지.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거는 일찍 죽어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궁정의 생활, 이런 격식의 생활,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그런 삶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까지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냐면 당신이 운명을 결정한 그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당신의 뭐라고 하냐면 그 황제는 당신의 아름다움이 미래의 희망을 가득 채워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위선적인 그런 어떤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런 게 프랑스 영화의 좀 매력이긴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당신이 운명을 결정한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기에는 당신의 그 아름다움과 젊음이 당신의 미래를 가득 채워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아들하고 안 헤어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녀원으로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런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미묘한 뉘앙스들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30년, 40년대 영화가 그런 영화들이 많고요. 그 중에 가장 그런 어떤 뭐랄까 일종의 그 예술적인 대화의 티키타카라고 할까요? 그런 거의 절정을 맛보시려면 프랑스의 그 영화 감독 샤샤 기트리의 영화를 보셔야 되는데, 기트리의 영화가 이렇게 번역 때문인지 우리나라에 제대로 들어온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저도 아쉽습니다. 기트리의 영화. 그런 영화는 근데 이런, 이런 어떤 걸 통해서 보면 뭐 한 5분만 해도 저작권에 걸릴 테니까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 받아칩니다. votre majesté me comble. 당신의 이런 대화가 나를 갖다가 그냥 절정의 기쁨으로 만드는군요. 이런 식의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화 자체가 셋 다 엄청난 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타페백작은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해결했으니까 당신은 걱정 마십시오 하고 황태자비한테 얘기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부가 너를 데려다 줄 거다 얘기하고요. 이제 딸한테 얘기하죠. 무슨 대화했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리고 이제 사라지고요. 그때 잠깐 저 일찍 들어가고 싶다고 황태자비가 이제 나가는 장면, 이 장면도 명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황태자비가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일을 벌렸으니까 라리시 부인은 정신없이 부채불치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른 사람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고 본인의 어머니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옆에 딸이 황태자 비가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저렇게 받아치고 있는 거죠. 다들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그리고 엄마가 난리가 납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제일 신복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저기 장소를 얘기합니다. 전 장소 얘기하는 걸 듣고 싶거든요. 내일 어디서 본다고? 마이얼링. 드디어 우리 영화 제목인 마이얼링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마이얼링. 네, 드디어 마이얼링으로. 그리고 다른 남자가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의 시작은 저 오스트리아 그 어떻게 보면 상징이 되는 저 어떤 뭐라 그럴까 문장으로 해서 그 장면이 들어가서 무대로 들어갔고 다시 그 문장을 통해서 빠져나온 거죠. 네, 음악은 끝났고요. 이제는 어때요? 마이얼링이 왔습니다. 마이얼링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밤에 떠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모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오늘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 그리고 자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편지를 전해주는데 편지를 바로 엄마한테 전하지 말고 내일 모레 이 편지를 전해줘야 돼. 봐봐. 몽디유, 나 두렵게 안 돼. 뭐 나쁜 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이제 마이얼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동화 속 그 장소 같잖아요. 마치 이런 장소는 그 미지의 여인에게서 온 편지에 그 둘이 또 어디를 거닙니까? 그때도 놀이공원인데 눈이 쌓여 있는 놀이공원이었잖아요. 그 눈이 쌓여 있을 때 자기들 더 오는 거 좋다고 하는 그리고 음악 자체도 그러면서 둘이 숨바꼭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요정의 공간에 이제 다다른 거죠. 그리고 저렇게 하고 당신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숨으면 어떡해 하면서 나 여기 구석구석 다 알아. 그리고 얘기합니다.
뭐요? C'est 그러니까. toi seul qui décidera le moment où nous devrons partir. 그러니까 너가 우리가 떠날 시간을 떠날 그 순간을 너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C'est tout simple. C'est tout ça. Rien qu'un instant. Ne me rassure pas, j'en ai pas besoin. Tout ce que je veux, c'est ne pas savoir. 그리고 그 내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거 알고 싶지도 않고 나 걱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떠날 그 순간을 당신이 결정을 해달라. 이런 부분은 Tu me promets. Tu ne sauras rien. Sois tranquille, mon enfant chéri. Laisse-toi. 그리고 나한테 모든 걸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둘이는 같이 죽으러 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음악과 더불어서 따빼한테 찾아온 겁니다. 아들 조지하고 엄마가 우리 딸 행방을 아냐. 그러니까 그 행방은 난 모른다. 그리고 어디 가 있겠지 하면서 행방불명 실종 신고가 됐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뭐 사냥터 다른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날짜가 나오죠. 1889년 1월 30일. 실질적인 어떤 실화의 공간이니까요. Non, Brad Pitt.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 당신 황태자, 이 지간이 없으니까 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뭐 아니 지간보다 브라피시 마부의 연주가 훨씬 낫다는 거죠. 마부는 저렇게 이제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있고요. 이제 다 모였습니다. 친한 장교하고. 그래서 그 황제가 얘기하는데 내일 무조건 아침까지는 돌아오라고 합니다. 네, 드막 맞다. 그리고 이제 축배를 하자고 하니까 이제 브라피시하고 저 시종은 이제 처음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이렇게 건배할 게 아니라 이 둘의 행복을 위해서 하면서 그 건배를 하는데 마지막 행복사 중에서 하나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Joie, honneur et longue vie. 뭐라고 하냐면 주와 기쁨, 보너 행복, 그 다음에 롱그비 장수를 위해서 기원하자.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리고 음악이 나오고 그렇게 그 밤에 갑자기 모든 걸 태우기 시작하고요. Bien. 그리고 Mais je sais. 자꾸 잠이 드는 것 같다 하면서 이 밤 동안 당신이 계속 나에게 키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키스를 갖다가 저렇게 제대로 하는 장면은 거의 이 장면인 것 같아요. 거의 입이 마주칠 정도면 해서 거의 그 장면이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첫 키스가 거의 죽음의 키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을 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 되게 불을 끄려고 하니까 불 지금 끄지 마. 나 어두면 무서워. 그리고 나는 밝음을 좋아한단 말이야. 나 빨리 깨어나서 빨리 밝음을 보고 싶은데 하면서 난 밝음. Tu sais, j'ai peur, l'amour. 네. J'aime tant la lumière. 잼덩 랄림이에요. 나는 그 너무나 그 빛을 밝음을 사랑해. Je voudrais déjà me réveiller pour voir le soleil. 그리고 나는 태양을 위해서 다시 깼을 때 태양을 위해서 깼으면 좋겠어. Tu le verras. 너 아마 그 밝음을 볼 거야. Rodolphe, 오늘 tu te souviens du bras-terre la première fois? 네, 항상 이런 거죠. 우리 그때 만났을 때 그거 기억나? 그 얘기 하니까 얘기하잖아요. 항상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가장 잘 저주받는 사람들이잖아. 이게 이제 이 영화의 그런 어떤 연결고리 제일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Les meilleures années. 드마 아드마 내일까지 하면서 저렇게 이제 그 불이 꺼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탔던 쟤들은 이제 다 그 전날에
일종의 보면 이런 게 어때요? 거의 감옥에 갇힌 느낌이죠.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제가 그리고 저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아직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깨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상으로 가서 권총을 꺼냈고요. 네, 다가섭니다. 음악이 고조되고요. 네, 그때 이제 시종이 나타나서 총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하니까 아마 근처에서 사냥을 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 30분 후에 내려갈 거야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서 이미 이제 머리에 총을 맞고 죽어 있는 상태고요. 손끝에 있는 반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그리고 본인 역시 총소리가 안 들렸는데 총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실화에 이렇게 바탕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일링 사건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1891년 1월 30일 날 둘이서 동반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 프란츠 조셉 1세 예, 그 왕위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생이 왕위를 승계하는데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사라예보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거의 끝날 지점에 있고 그리고 이 아들 유일한 아들 이 로돌프의 죽음 이후에 그 시시 황후는 그 슬픔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복 위주로 해서 있고 본인 안에 서서히 고독 속으로 더 빠져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생전에도 보면 막내딸만 관심을 가졌지 사실 시시의 황후는 이 루돌프하고 루돌프의 누나도 일찍 그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루돌프 누나하고 루돌프의 여동생 또 하나는 거의 누가 키우다시피 했냐면 이 시시 황후가 그러니까 본인의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자신이 끊임없이 이 손자하고 손녀들을 갖다 본인이 양육을 했죠. 거기에서도 이제 철저히 배제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루돌프하고 그렇게 그 애정을 이렇게 오고 가지는 못했고요. 그렇지만은 가장 그 시시 황후를 닮아 있는 캐릭터나 그런 부분에서 그게 바로 이제 그 루돌프 황태자였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비운으로 해서 마감을 했고 정확한 내막은 알지는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전개됐는지 그렇지만 결국 둘은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나이가 루돌프 황태자 30살 그리고 이 마리아 베체라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끊임없이 이런 비극적인 스토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운명적인 사랑, 비극적인 사랑이라고 너무 말씀을 드리면 미리 예견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영화는 좀 더 제가 보면 영화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많은데 항상 보면 뒤에는 줄거리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연출의 공간은 아주 효과적으로 연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런 어떤 그림자라든지 어떤 그릴이라든지 그리고 공간 안의 차가움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비가 되는 공간은 보면 두 가지 공간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어떤 황실의 공간 그런 공간하고 사무적인 공간하고 한쪽에는 보면 집시의 공간
그리고 제일 여기서 아름답게 연출이 되는 공간은 꿈같이 느껴지는 공간은 한편으로는 놀이공원의 공간에서 마이얼링이라는 이 공간으로 옮겨갔을 때는 마치 동화의 연속적인 느낌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놀이공원에서 봤던 연극의 한 장면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보면 둘이서 사랑하고 하는 공간인데 갑자기 악마가 나타나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이얼링이라는 공간으로 옮겨가는 게 마치 동화 속으로 가는 느낌이었는데 거기에서 비극적인 죽음, 악마가 개입을 해서 모든 부분이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식의 어떤 구조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다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63번째 영화는 1936년작 아나톨 리드박의 비유보다는 그냥 마이얼링 이름 자체가 좋죠. 여기서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에서 그럽니다. 마이얼링 동화 속에 나오는 요정 그런 어떤 동화 속 이름 같아요. 저한테도 마이얼링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영화 끝나고요. 잘 보셨으면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